네, 이번 시간은 상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본선 경선에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4강에 진출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바닥을 네. 기었죠. 4강으로 올라간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장동 비리로 불거진 이재명 시장의 어떤 정체와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부동산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치고 심판할 그런 공격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희룡 하면 그동안 되게 올바르고 뭐 모범생이고 이런 이미지가 강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심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톡톡 쏘는 그 어떤 빨간 맛이라 그럴까요? 그런 맛을 좀 장착하신 것 같은데 좀 변화의 계기가 있습니까? 뭐 점잖은 모범생 뭐 이런 이미지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가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 그동안 제대로 계기가 없었는데 저는 저희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어 안 된다라는 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리액션이 있을 때는 사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뭐 저희가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이걸 자극하잖아요. 이 대장동 이거 보통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온 국민을 속이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건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올라오는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에 대한 저의 사명감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게 아니라 강하네. 그리고 점잖은 게 아니라 공격할 때는 공격하네. 앞으로 미친 공격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경선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민주당은 조금 빨라서 이제 오늘 경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경선을 지켜보시니까 민주당 경선 흥행을 지금 국민의힘 흥행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지금 더 흥행이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뭐 저희가 조금 늦게 출발했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과 재미가 있었는데 순간에 토론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졌어요. 뭐 네, 점을 보는 게 어떠니? 손바닥, 예, 한문침. 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게 도저히 정치의 화제에 안 올라올 부분들을 또 그걸 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 비방성 그리고 꼬투리 잡기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토론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싫을 정도면 국민들이 오죽했겠습니까? 토론의 수준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이 토론하는 내용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좀 더 좀 개선을 시킬까에 대해서 좀 와닿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또 여권 주자 특히 이재명 지사의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그동안 5년 동안 나라 이렇게 망쳐놓고는 이제 또 무슨 또 이상적인 나라 만들 것처럼 국민들을 지금 마술로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밝히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그게 우리 예. 경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본 거는 민주당과 그럼 민주당 경선은 어떻다고 그거와 비교해 볼 때 민주당 경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민주당 경선도 사실 좀 재미는 좀 없어요. 재미가 없었다. 처음부터 승자는 뭐 이재명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뭐 명락대전이 하면서 가는데 아마 그 안에서 그 내부 총질이다 이런 자꾸 자기 검열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 지지자들이 공격할수록 보호 본능 때문에 더 결속하는 것 때문에 집단의 목소리 속에서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격은 공격답지가 않고 또 뭐 논쟁은 논쟁답지가 않고 그래서 솔직히 노잼이더라고요. 네. 자, 방금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제 앞으로 한 3, 40분 뭐 길어야 1시간이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이 어쨌든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데 뭐 전에도 많이 이제 두 분 보신 적 있을 테고 한데 자, 같은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로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강점과 약점 하나씩 좀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 단점 약점만 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강점이 있죠. 우리 이재명 지사는 우선 그 굉장히 그 순발력과 이 판단에 따른 어떤 결단력 이런 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이슈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걸 자기의 명분으로 이걸 반전시키는 그런 전투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뭐랄까 약간 그 지나친 공격성, 자기 내면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권의 원팀 결속 자체를 해낼 수 있는 과연 그런 캐릭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은 높은데 네. 어떤 포용력이나 상대에 대한 네. 이런 거는 좀 약간 약한 게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네네. 그리고 우리 이낙연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오래 겪어봤습니다만은 그 신사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점잖고 사실은 뭐 크게 무리를 안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요새는 좀 더 거침없고 솔직하고 뭔가 자기 색깔이 분명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의 개성화 시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비춰가지고 너무 엄중하게 가다 보니까 조금 자기 내면을 국민들이 좀 더 적나라하게 느끼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됐다,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면은 이 두 사람 중에는 누구랑 싸웠을 때 더 이기기 쉬울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일본 팀이면 일본 팀과 싸우고 중국 팀이면 중국 팀과 싸우는 거지 가리는 건 없고요. 대신 지피지기라는 면에서는 네. 두 사람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재명을 한 80 연구하고 이낙연 한 20 정도 연구해 온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 전 지사님 벌써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이제 아이고, 네. 넘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 동안이십니다. 네. 그 대선에 이제 도전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 경력도 있으시고, 또 제주지사 경력도 있으신데, 그동안 많은 어떤 선거를 보면서 2022년 대선은 이전 선거와는 좀 다르지 않겠나. 뭔가 좀 남다른 시대 정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원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2022년의 대선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젊은 세대와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지금의 어떤 불의를 청소하고 공정을 실현할 이게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 전체로나 국민 개개인으로 먹고 사는 문제겠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앞으로의 불안을 해소할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민생이랄까 경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줄이면 공정과 어떤 민생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도지사를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같이 도지사 회의 같은 거 할 때 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도지사로서 만나보면서 좀 피부로 느낀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 막상 만나면 굉장히 나름대로 그 능수능란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만나보면 상당히 뭐랄까 친화력도 있고 선입관을 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극성을 지닌 사람인데요. 오래 겪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공격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의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돌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느낌들. 그러면 혹시 직접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이 해봤죠. 기억나는 한 장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두 분이 대화하면서. 그 옛날에 뭐 성남 그 시민 축구단 거 네. 끌고 제주도로 와서 그때는 아주 그냥 서로 재미있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다음 그 평택항에서 네. 정체 모르는 쓰레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증거도 없이 제주도 거라고 뒤집어 씌워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재밌네. 근데 사과를 하는데 네.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럼 네. 우리도 깔끔하게 할 텐데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네. 아무튼 저 밑에서 잘못 보고해가지고 잘못됐는데 앞으로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제주도 쓰레기가 평택항 앞까지 갑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의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닌 게 밝혀졌는데 사과를 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입는 어떤 상처나 어떤 그 느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중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인성 이런 걸 느껴가지고요. 저는 그 후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는데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저는 인성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저는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깊이 알고 있고요. 네. 아주 육감적으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네, 저 이 부분은 이제 원 후보님께서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공통으로 느낀 사람들이 많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뭐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면 이낙연 후보하고의 인연이나 뭐 경험담 같은 거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낙연 후보님은 특히 과거에 우리 제가 그 국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미국, 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뭐 국제기구 많이 했는데 일본 통이시잖아요. 일본 말도 잘하시고 일본 특파원도 했었고 하니까 한일 포럼에 가면 이거 일본 그 특파원들하고 얘기도 잘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제는 막 일본을 막 배격하고 싸우는 이런 국내 정치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돌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막상 그 일본 특파원들하고 얘기할 때랑 국내 정치 무대에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그 상황과 주변을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의식하신다 이런 느낌, 그게 좀 안타까웠죠. 아마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의 그게 어떤 그 처신이고 배려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그 우리 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시고 거기가 일본 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좀 더 객관적이고 소신껏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민주당 그 집단 분위기 이 부분을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뭐 모든 이제 경선은 마찬가지일 텐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오늘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송영길 그 대표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팀이 돼야 한다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뭐 밥 먹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어제까지도 뭐 그런 날선 말들 좀 주고받고 했었는데 오늘 선거 경선 결과가 나오고 최종 후보가 누가 됐든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흐름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잘 이렇게 뭉쳐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겉으로야 원팀이 됐다고 당연히 선언하고 그런 거에 따른 제스처들을 하겠죠. 과연 근데 진정으로 그게 봉합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서로 풀어져야 되고요. 단순히 마음과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왜 저렇게 붙었습니까? 이해관계라든지 정권을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들 자기의 미래가 다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정치력이고 정치하는 철학과 자기의 인품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실 그 주변을 둘러싼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의지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저는 예측 불허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제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한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지지율은 더 계속 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낙연 후보한테 만약에 오늘 이긴다면 압승을 하는데 하나의 호재로 작용한 건 아닌가 하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거칠게 몰아붙이는데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오르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어느 지역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이 욕할 때는 같이 욕하다가도 다른 지역에서 그 대통령을 공격하면 그 지역은 똘똘 뭉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의 어떤 그 방어 논리 내지는 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열성 지지층들은 지금도 뭉쳤지만 앞으로 더 뭉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가 51%를 점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 결집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대장동 내지 화천대유 게이트 이게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정말 이재명이 잘못한 거냐? 이재명하고 연관성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네. 제가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께 네. 이게 왜 뭐 어느 때나 있었던 비리의 하나가 아니라 이게 결국 이재명이 몸통이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국민들에게 밝히기 시작한 거고요. 앞으로 계속 밝히겠습니다. 그 특검은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선 크게 프레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실체는 부패인데요. 근데 부패를 본인이 자꾸 지금 말이 꼬이거든요. 내가 관여한 적 없다 하다 보니까 무능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유능하다, 추진력 있다, 일 잘한다 라는 이미지, 그리고 약자 편이다, 서민 편이다 했던 이미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변명하다 보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편법을 다 썼죠. 임대 아파트도 없앴죠. 공공이 들어가면서 토지 수용 가격 낮췄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조 단위의 폭리를 취하게 만들면서 그 부동산 투기꾼들의 내세운 인물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기획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 선정, 도시 사업 계획서, 뭐 수익 배분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 도둑대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이재명 직할의 개발 그 공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들이 은행을 운영한 셈이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지사 본인이 가져간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뭐 공공이익은 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 공공이익 늘린 것도 그게 원래 그 사업자 선정이 신청했던 모든 업체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 써낸 업체도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 지금 측근 차단하지만 변호사 수임료 저게 그건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부패는 사실 법적인 공방 그리고 특검 안 하고 시간 끌면 시간은 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의 그 능력, 자기는 능력 있다. 그리고 약자 편이다라는 것은 제가 철저히 깨뜨려 드릴 거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다른 도시들이 개발 사업에서 수익을 환수를 못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저 의왕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 5대5 약정을 넣어가지고 수백억 환수한 게 나와가지고 이미 거짓말을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후보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는 허위 사실을 공포하면 예,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현행범이 되고 이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 압승이 아니라 압송이 일어나는 사태가 올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이재명 지사에게 우리가 명확히 조사하고 우리 캠프의 대장동 특별팀이 앞으로 지금 맹렬히 파고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강제 수사권은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한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허위 사실 공표죄를 다 걸 거고요. 걸었는데 지난번에는 권순일 대법관 뭐 50억인지 얼마인지 가지고 무죄 판결 쿠폰을 이제 그 편법적으로 사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겁니다. 네, 그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무엇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텐데 대장동뿐만 아니라요. 백현동, 네. 그다음 평택의 현덕지구,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위례 신도시까지, 그리고 알파돔까지 지금 성남시와 그다음 이 그 도둑대들과 여기에 붙어 있던 스태프들 관료들이 경기도로 그대로 옮겨갔는데요. 현재 이재명 캠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지는 국민의힘 끈앞풀들도 돈과 권력을 쫓아 투기 이익을 쫓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단순히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먼 거리에서 연기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 몸통이라는 것, 성남의 부패 공화국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방금 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이게 실체가 증명된 것은 아니고 네. 많은 의혹들이 풀려야 될 텐데, 근데 여당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네.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다 엄벌을 해야죠. 현재 야당과 관련된 인사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내부 또는 주변에 있던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라든지 이재명 도둑대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잘라서 다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그래서 직접 6인 클럽이라는 것을 네. 이제 밝혔는데 상당수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랑 연결된 분이었고요. 그 6인 클럽 중에 박근혜 정부랑 연결된 사람은 2사람 정도일 거고요. 우리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권순일 여기는 전혀 저기는 민주당 네. 쪽에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화천대유 사태를 맹공하던 당에서 어쨌든 네. 그렇게 2명이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2명 내지 연관된 분이 나왔다는 비리 자금 로비에는 네. 당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설사 뭐 내 주변에서 나오면 다 처단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혹시 이 기회에 좀 예. 그런 거 알고 있는 이 국민의힘 계열분 있으면 오늘 한번 여기서 공개하시는 건 어떨지. 네. 뭐 국민의힘 계열분을 뭐 특별히 좀 아는 건 없고요. 네. 지금 우리 전방위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면은 네. 이 투기꾼들, 당적을 안 따지는 로비 자금과 이 투기꾼들, 도둑대들은 중앙 권력이면 그 중앙 권력 따라서 가서 온갖 보험을 들고 줄 서고요. 네. 지방 권력이 성남시면 성남시, 경기도면 경기도 여기가 바뀌면 뭔가 인허가권을 갖고 뭔가 관과 민에서 뭔가 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쫓아다니는 불나방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당적을 불문하니까 우리 이거에 대한 진상 파악과 처벌도 당적을 초월해서 해야죠.
혹시 캠프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도 사실 물론입니다. 가차 없이 하실 네. 생각입니다. 물론 그 가정법 자체가 네.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원칙이죠.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거고요.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정의가 아닙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선거 얘기로 조금만 돌리고 오늘 이제 원 후보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일 텐데 네.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영 논리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이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민주당까지 걱정해 줄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좋은 건 다 하겠다 그럴 거예요. 뭐 지금 뭐 기본 시리즈도 있고 뭐 기업들 만나면 기업 규제 뭐 해주겠다, 자기 성남 있을 때 친기업 있다 등등등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선입관과는 전혀 다른 뭔가 또 다른 지지 그 영역을 끌어내기 위한 변신,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과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원래 엉터리였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뭔가 차별화와 차단 이런 걸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포장을 새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땡기려는 이런 쇼를 하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의 늪에서 지금 겨우 이제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하는 것들이 후보 간에 그냥 문재인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 욕구 이런 것들을 그냥 결집만 시키면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 반 문재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를 저성장과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올릴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과거처럼 보수가 각자 개인의 능력대로 또 개인의 그냥 형편대로 알아서 뭐 이게 먹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국민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 가슴이 있는 그러한 정책과 그런 태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솔선수범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저는 국민들이 그 중간 또는 이제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을 손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통틀어서 아마 그렇게 집안이 어렵고 또 그야말로 소년공을 해서 지금 뭐 신체에 문제가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된 정치인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한 사실 소구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사를 했을 때 논란이 있지만 굉장히 이른바 아싸란 그런 치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약하고 없는 사람 또 강하고 있는 사람 간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굉장히 강한 소구력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돼 있는데요. 그 가난을 체험하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자기가 체험으로 한다는 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력과 국민들의 어필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 속이 뒤틀리면 그리고 이 안에 웅크려진 어떤 복수심이 있어서 어떤 부정의 에너지가 넘친다면 이 사회의 재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패션이 아니고요. 가난은 안갚음과 보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을 추진력 말씀하셨는데 추진력 끝내주는 사람은 히틀러였고 모택동이었고요. 차베스, 마두로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으로 따지면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끝내줬죠. 왜? 우파와 이 경제 성장하던 때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아니라 독재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그것도 좌파들이 왜 칭송을 합니까? 이런 선택적이고 자기의 어떤 이 진영 논리적인 그런 이 선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이게 그 경제 10위의 대국을 안는 그 대통령의 무게라는 것은 그건 그래 간단한 무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워낙 분노하고 우리 격차와 불공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정치권이 말만 하고 상투적인 그런 어휘만 있었지 화끈한 행동이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 혹시 이재명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탄산처럼 탁 쏘는 맛으로 이례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탄산수 갖고는 우리의 밥을 지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이 생명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밥을 짓고 생명을 키우려면요. 삼다수.
아, 예, 삼다수가 최고입니다. 특정 생수 네. 상표 역시 아닙니까? 제가 제주지사를 예, 지내셨기 깨끗하고 때문에. 네.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생수 상표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냥 네. 세 가지가 많은 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과거의 정권 말기에는 이제 레임덕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권의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은 있으나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지하기 싫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정권 말기까지 계속 높게 나오는 이런 팬덤이 강한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이번 대선의 어떤 구도에 이제 큰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은 한 55%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팬덤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이슈나 여기서 다 뒤로 빠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전면에 안 나서는 대통령도 이제 너무 선택적으로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지율은 좀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고민하게 될 게 그래서 정권 교체는 한 55%가 바라는데 앞으로 이재명이 이런 마술쇼를 벌이게 되면 이재명이 해도 기존의 정치인들 스타일, 관리들의 스타일과 다르게 하고 설사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화끈하게 진짜 결과는 못 만들어내더라도 이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괴롭혀주기라도 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정권 교체가 그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비율을 늘리려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거고요. 이런 점에서 야당이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야당 이미 한 번 실패한 정권은 심판하고 정권을 내놓게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을 이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정권 교체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미련을 두게 만드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아직은 무능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무능 말씀하신 게 제가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낯이 뜨거워서 신문을 볼 수가 없다. 네. 손바닥, 항문침, 정법도사 뭐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가? 아까 말한 정권 교체 여론이 55% 정도 나오니까 야, 내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지금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상대방하고 정책 대결이 아니고 상대방 약점 잡으려고 그야말로 눈 뜨고 못 볼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국민들 머리에 많이 들고 있어요. 이 의심을 지금 해소해 줄 만한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전으로 그 55%를 국민의힘으로 끌 그런 거에서 정책 내용, 우리의 리더십의 모습, 그리고 국가 운영의 계획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뜨겁게 다가가는 이러한 그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없이 일단 내 경쟁자만 흠집을 내면 기회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전 위주의 방식 그리고 반사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이 당내 내부 정치 이게 우리 내부의 적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 탈피하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의 수준을 올리고 토론의 내용도 어떻게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적인 면과 그냥 목소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과 대안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뜨겁게 결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의 경선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원팀이 돼서 본선까지 그거를 저희가 정말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민심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해야만 그 끝에 정권 교체의 문이 살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어원님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네. 결정이 될 텐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재명이 확정은 됐죠. 아니니까. 네, 상대 후보에게 뭐 조언 또는 뭐 격려의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면. 최대한 덕담을 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통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통합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짜의 모습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 할 테니까요. 이재명 후보님 기다리십시오. 원희룡이 갑니다. 네, 오늘 원 후보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 달간 있을 국민의힘 본선 경선도 잘 치르시고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